맑은 시냇물 소리 다시 들려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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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할게요. 추운 겨울 멀리 가고 쌓인 눈이 녹아내려 맑은 시냇물 소리 다시 들려와 트랄랄랄랄랄랄랄라 트랄랄랄랄랄랄라 트랄랄랄랄랄랄라 트랄랄랄랄랄라 오늘 자연과 사람을 되살리는 길, 그 역동 농업 강좌를 야심차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양평자연학교에서요. 아마 이게 지금 6번 이렇게 갈 텐데 이렇게 가는 강의가 뭐 많이는 없어요, 국내에. 이제 학교 자체에서 여기 텃밭에서도 역동 농업을 하고 또 12가지 증폭제 심어서 키우고 그런 걸 1년 동안 해보려고 작년에 했었는데 조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잘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좌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강사 선생님이 2분이세요. 박규현 선생님이 하시고 또 서기석 선생님도 하셔요. 자료집 다 받으셨죠? 예, 요거 이제 역동농업 달력본은 뭐 가르쳐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따가 그리고 나가서 이제 밭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점심 먹고 나면 할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그런 철학적인 배경이나 인지학적인 바탕이나 이런 거를 박규현 선생님이랑 같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하는 거였어요? 네. 몰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규현입니다. 예. 학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죠. 저기 몇 분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인원들 자체가 몇 분 안 되니까 그냥 각자 뭐 이름하고 어디서 왔다 정도 인사를 하고 시작하죠. 예. 저기. 네, 안녕하세요. 남태양입니다. 남강주 나면서 가고요. 지금은 뭐 여기 다니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유미지호입니다. 박규현 선생님 강의 듣기 시작하면서 너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돼서 좋아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공립초등학교에서 김태욱입니다. 저는 1학년 선민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읍에 살고 있는 경선입니다. 유재현 선생님 하셔야죠. 뭐 하시는 데까지 안 그러니까. 햇살 아래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재현입니다. 예. 앞에. 반갑습니다. 저는 1학년 이선우 엄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박현욱 엄마 임정입니다. 천자유발전학교 수공리 교사입니다. 그 나이가 이제 전성기죠. 전성기에 제가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이 한 지금 6년째 일이하고 제2의 고향이 됐죠. 이제 현 컨텐츠적으로 좀 일을 하는 제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감사합니다. 동규 씨. 카메라 하시는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유재현 선생님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12시까지. 그러면 11시 반. 11시 반까지요. 11시 반. 네.
중간에 적당히 잘라서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11시 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도 발도르프 교육을 하고 있고 역동농업 강좌를 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는 양축입니다. 양축입니다. 그러니까 발도르프 교육과 역동농업이 다 같이 루돌프 슈타이너로부터 시작이 된 활동들이죠.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농사인데, 발도르프의 바탕 철학을 보통 인지학이라고 하죠. 안스로포스피, 인간에 대한 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인지학은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신지학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지혜, 테오스피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바탕을 두고 조금 더 진화 발전된 형태 철학입니다. 근데 신지학이나 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 이론이나 과목 학문이 아닙니다. 과목 학문이 아니고 하나의 포괄적인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일종의 문명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인지학이나 신지학은 어느 특정 영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겁니다. 마치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개인주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념들이 하나의 세계관인 것처럼 인지학도 하나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학 자체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고유한 인간상, 고유한 세계상,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지학은 원리적으로는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지학이 시작했던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야의 인지학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지학에 기반한 교회도 있고, 인지학에 기반한 사회운동도 있고,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우리가 오늘날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 인지학에 기반한 어떤 화폐 개혁 운동들도 있고, 인지학에 기반한 교육도 있고, 예술도 있고, 건축도 있고, 의료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인지학이 전 분야의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이제 조금씩 자기의 가치를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발도르프 학교도 아시다시피 지난 100년이 우리 인류사에서 가장 격동의 100년이 1세기였죠. 가장 변화가 많은 세기였고, 그 변화의 가속도는 지금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변화가 많은 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 보통 한 100여 개의 학과가 있는데, 이 100여 개 학과 중에서 몇 개 과를 빼고 나면 전부 다 근대 1세기 안에 생긴 과들이거든요. 학문의 역사 자체가 근대 들어와서 완전히 재구성이 된 거지, 이게 무슨 수백 년, 수천 년 된 그런 학문은 종교나 철학 정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난 1세기를 봤을 때, 지난 1세기 동안에 뭐 철학의 영역에서건 과학의 영역에서건 예술의 영역에서건 수없이 많은 사조들이 명멸해 갔습니다.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어떤 진리를 주장했다가 이제 반정이 돼버리고 뒤집어지고 하는 뭐 이런 변화 과정들을 거쳤는데, 발도르프 교육이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한정해서 놓고 보자면 100년 동안 자기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그 정체성을 강화시키면서 진화를 해온 거의 유일한 교육운동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육운동들이 있었죠. 비고쳤기도 있었고, 뭐 브레네도 있었고, 몬테소리도 있고, 많은 교육운동들이 있었습니다만, 발도르프 교육이야말로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튼튼하게 꾸준히 성장을 해온 교육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대략 한 100여 개 국가에 1000개 정도의 학교가 퍼져 있고, 우리나라에는 발도르프가 들어온 지 한 20년 정도 되면서 현재는 15개 정도의 발도르프 학교가 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역동농업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인지학이나 신지학 쪽에 공부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면 이게 마치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신비주의처럼 보이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예. 가령 예를 들면 인간이 지금같이 사지가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다못해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그냥 인간도 네 발로 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건 그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인간이 공기의 유체처럼 떠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인간의 뼈대가 만들어져서 직립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인간의 장부와 신경 조직이 발달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대목이 나오면 근데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얘기할 때 무슨 대천사 트로네가 있어서 영적인 작용을 가해가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라고 하면 보통 합리주의적인 패러다임에 익숙한 근대인들은 이게 무슨 귀신 신화나 까먹는 소리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발도르프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대단히 어떤 깊고 넓은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진리들의 계통을 이렇게 그대로 흡수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근대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를 결합을 시켜놓고 있는 게 발도르프 인지학인데 이게 어느 정도 깊이에 들어가다 보면 근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상식으로는 접근하기 힘든 얘기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겉으로 보면 어쨌든 발도르프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역동농업도 현실에서 유효함을 입증한 활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데메타라고 하는 브랜드로 이 역동농업의 산물들이 세계 최고의 유기농으로 인정을 받고 유엔에서도 권장하는 농법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퍼져나가고 있고 발도르프 교육 마찬가지고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인지학에 기초한 활동들이 쭉쭉쭉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철학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일반인들이 조금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거는 패러다임에 안 맞는 거죠. 충돌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누구든지 그냥 조곤조곤 차분히 접근해 들어가면 충분히 소통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얘기들을 슈타이너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제 뭐 당연히 장애와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생기죠. 그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의 의식 자체가 변용이 돼야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슈타이너가 역동농업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기를 발도르프 교육도 마찬가지고 역동농업도 마찬가지고 신지학과 인지학은 현재의 이념은 아니고 현 시대의 철학은 아니고 쉽게 말해서 미래의 철학이다라고 봐요. 다가올 시대에 이러한 세계관이 더 인류에게 널리 공유가 되고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좀 앞서 나가는 거죠. 좀 앞서 나간 미래의 철학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당장 우리 시대의 대중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인류의 진화 발전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철학이고 지속적으로 이 자체에 자기 자생력에 의해 가지고 커져 나갈 것이다라고 보면서 이 인지학 신지학적 세계관이 커져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현실적 증거로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죠. 인지학이 옳다. 인지학적 세계관이 사람들이 이거 미신 같은데, 이거 이해 안 되는데, 라고 이해가 막혀 있는 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뭐 의사한테 우리 생명을 맡길 때 우리가 의학을 다 알아서 맡기는 거 아니죠. 의학을 몰라도 공신력을 믿고 맡기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맡길 때. 뭐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에 도움을 받을 때 그걸 알아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죠. 사회적 신뢰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에서 증명입니다. 실제 현실적 과제에 부닥쳤을 때
이것이 위력을 발휘하냐 발휘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 그 결과죠. 가장 좋은 것은 기원과 발달 과정과 이 전체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앞부분이 좀 미진하더라도 우리가 결과가 입증이 되고 재현이 되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현실의 증명, 인지학적 세계관의 현실적 증명으로서 두 가지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농업, 교육. 농업은 자연을 통해서 입증하는 방법이고, 교육은 사람의 성장을 통해서 입증하는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지난 100년 동안에 이 역동농업이라고 하는 것과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대중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게 꾸준히 뒤로 퇴행하는 법 없이 지속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기의 활동폭을 넓혀나가고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이런 일색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고 따라서 발도르프 교육과 역동농업이라고 하는 마치 양날개 같은 거죠. 새가 날려면 두 쪽 날개 필요하듯이, 좌우의 날개 필요하듯이 자연과 사람이라고 하는 결국은 자연과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우주와의 연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신성의 표현이잖아요. 인지학이나 신지학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우주, 자연, 인간의 어떤 집단적 공동체, 그리고 개인,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개인 속으로 들어가서 정신물질적인 아주 미세 영역들까지, 이건 물론 이제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 뭐 수천 년 전부터 이런 통찰을 해왔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유기적이고 이론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보통 이제 유기이론론적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유기이론론적 세계관이 신지학, 인지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뭐 약간 부가적인 얘기입니다만, 슈타이너가 서양 철학사에서 유기이론론적인 세계관을 자기가 선언을 하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겠다 하고 이제 평생 동안 활동을 했던 것은 서양 철학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한 활동입니다. 아주 특이한 활동, 이례적인 활동인 거죠. 예전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죠.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질 정도로 이게 표현이 안 됐던 겁니다. 어떤 일종의 비의적인 언더그라운드의 비는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회에서 증명이 되고 공론화가 될 수 있는 정도의 힘으로 올라오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사실은 이 유기이론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 년 동안 오히려 그 문명의 어떤 질서의 중심, 원리로 작동을 해왔던 것은 오히려 이게 동북아시아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동북아 지역, 황하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지역, 황하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지역은 공식적으로 최소한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3000년 전부터 근대사회에 이르기 전까지 유기이론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철학의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철학과 사상의 기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동북아에서 이제 우리가 동양사상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유불선을 얘기하게 되는데, 유불선 중에서도 뭐 이 세 가지 종류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고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상들이 주거니 받거니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경쟁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우리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고 한다면, 저는 그건 유교다라고 봅니다. 유교다. 왜 유교가 동양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가? 어쩔 수 없이 공식적인 제도권의 일종의 질서 원리로 작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제도권의 질서 원리로 작동을 해왔고, 모든 일상생활 규범, 모든 어떤 사람들의 기본적인 시각, 생활 태도,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 그 일상의 질서들, 뭐 예의 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그만 작은 것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이런 질서 원리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사회적으로 유교가 그 주도성을 계속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의 공식적으로 대표적인 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불교, 도교도 있지만 유교라고 봐줘야 된다. 유교라고 봐줘야 되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어떤 전통을 개성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 혹은 우리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선 문명 아니겠습니까? 그 앞선 문명은 조선왕조잖아요. 근데 조선왕조는 동양에서 최고 수준의 성리학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유교의 최고 진화된 형태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전통과 단절되고 폭력적으로 왜곡되고, 예,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어떤 전통 문화와 사상을 이제 미신으로 여기고 배타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많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조선 왕조로부터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이어지는 이 문화가 어쨌든 인류사에서 유교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고 그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팩트인 거죠. 팩트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교육 철학이든 사상이든 철저하게 현지화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드루프 교육이 인지하게 바탕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 사회에서 쓰여지려면 우리 문화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이고 기술적인 수준에서가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원리와 철학 수준에서부터 통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억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애초에 그러한 어떤, 제가 아까 유기 이론론이라고 얘기했던 세계관적인 성격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유교가 갖고 있는 우주자연 인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신지학, 인지학이 갖고 있는 우주자연 인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이 놀라울 정도로 근본적인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죠. 한편으로 우리가 발드루프 교육과 역동농업을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이 활동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외면되고 어떤 배척돼 왔던 전통 문화를 되살리고 개성하는 문제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같이 가야만 하고, 그렇게 어떤 시대를 뛰어넘는 동서고금의 가치 있는 보편성을 담고 있는 사상들이 하나의 통합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사실은 우리가 진화라고 부르는 과정인 거죠. 모든 진화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더욱 고도하고 더욱 복잡하고 더욱 수준 높은 것들의 유기적인 통합 과정에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게 진화의 제1원칙이거든요. 진화의 제1번 원칙은 진화는 통합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통합적인 진화적인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이제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해 나가는 과정으로 저희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비록 뭐 조그만 활동들이지만 저희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의미를 부여하기로는 그런 우리 시대의 과제를 우리가 지금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의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발드루프 교육이 굉장히 독특해 보이지만, 또 역동농업도 굉장히 독특해 보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당위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교육을 시작한 이래 흔들리지 않고 계속 원칙적으로는 전인교육이다라고 다 얘기해 왔어요. 근데 전인교육에 이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전인교육의 방법이 뭐냐, 이거는 이제 방법론이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목적가치, 본질적인 목적가치와 목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을 최선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최선으로
개발하는 거가 교육의 목표다.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말만 그렇게 하고 근대 교육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인간을 도구적, 계산적, 이용적 시각으로 보는 거에 의해서 왜곡돼 있죠. 왜곡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능의 어떤 그 사회 부속품적인 전문가로 키운다든가, 예. 그 다음에 인간한테 그렇게 매길 수 없는 정량화된 평가를 매겨가지고, 예. 어떤 서열을 나누고 차별의 근거로 삼고 뭐 무한 경쟁으로 몰고 가고 뭐 이런 거. 그것의 가장 압축적이고 왜곡된 형태가 대한민국 입시 아닐까요? 대한민국 입시는 좀 교육적인 면에서 보면 도대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많은 사회적 어떤 사회적인 힘의 낭비, 문화의 퇴행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있는 어째 보면 진원지가 됐다고 말할 정도로 누구든지 오늘날 한국 교육을 생각하면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교육이 오히려 인류사의 보편 가치를 우리가 크게 한번 조망해 보자면 근대 교육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인간을 도구시하는 이런 시각은 사실은 인류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였었는데 근대에서는 이게 이제 마치 하나의 우리의 생활 문화인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죠. 크게 보면 근대 교육이 교육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일종의 일탈을 하고 있는 거지 한 번도 교육의 목적 가치가 전인 교육에서 벗어난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발도르프 교육도 실제로는 발도르프 교육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유로운 인간 양성하는 거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교육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인류가 교육의 목적과 공통된 목적같이 추구했던 거기에 충실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편적인 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걸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역동농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역동농업의 기본 컨셉은 이걸 생명역동농업이라고 이제 풀 명칭은 생명역동농업이라고 하죠. 명칭 자체는 바이오 다이내믹입니다. 바이오 다이내믹인데 그냥 줄여서 역동농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동농업은 보통 우리가 농사 짓는다 그러면 땅의 성질을 잘 파악하고 식물의 성질을 잘 파악해서 땅과 식물의 상호작용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작물을 키운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역동농업이 얘기하는 것은 땅의 기운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늘의 기운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기운이라고 했을 때 역동농업에서는 별자리 얘기를 합니다. 별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면 그때 어떤 식물들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일으킨다. 땅이 별자리의 이동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일자무식의 무지랭이라면 몰라도 지금 이거 르네상스 이후의 세계사는 이미 지식이 대중화됐잖아요. 누구든지 책을 볼 수 있고 누구든지 뭐 지금 근대대회에 들어가가지고 국민 보통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엘리트 교육까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때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마치 내가 전혀 문맹이고 그냥 내 육체적 경험으로만 세상을 알아나간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논리적인 학습을 하고 합리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원소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원소가 동식물에 다 작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별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마치 무슨 목성에서 레이저가 뿜어져 내려와가지고 뭘 변화시켰다라고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동양에서도 하늘과 땅, 천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동양에서 쓰는 하늘, 땅이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작용하는 에너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늘이라 그래요. 형태 없는 기운, 이거 다 하늘입니다. 다 하늘인데 구체적인 성질과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다 그냥 땅이라고 포괄적으로 비유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현대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에너지와 물질 같은 개념인 거지, 특정한 공간적 실체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지학에서 역동농업에서 하늘의 기운, 별의 기운이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사실은 별의 기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는가 하면 별 기운은 기본적으로 별 기운이 뭘 우리한테 알려주는가 하면 시간의 성질을 알려줍니다. 그럼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동양에서는 시간의 시자를 이렇게 쓰죠. 서양에서는 시간을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 두 개의 의미가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동양이고 서양이고 인간이 이 지구도 진화 발전하고 있고 이 지구상의 가장 진화된 존재로서 인간도 공진화를 하고 있고 공진화를 하고 있다면 동양과 서양의 약간의 문화적 편차, 자연적 편차는 있다 할지라도 공유하면서 같이 진화하고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심층적이고 보편적인 부분은 동서양이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게 당연합니다. 일맥상통하는 게 당연한데 시간이 뭐냐 하면 약간 파자를 해보면 파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소별로 쪼개가지고 의미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날일자잖아요. 이게 대할 때자고. 이 날일자가 태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태양을 바라본다. 우리 인간이 시간을 알려고 했을 때 맨 먼저 했던 행위는 태양을 바라보는 겁니다. 해가 뜨거지고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 길어지고 요걸 보고 시간을 알았던 거죠.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으면 춥다.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덥다. 예. 해가 어느 포인트에서 뜨면 계절이 변했다. 그러면 해가 뜨거지고 그럼 해만 바뀌었습니까? 달도 봤죠. 근데 달은 요상하게 또 쪼그라들었다 늘어났다 변한단 말이죠. 그 해와 달의 관계에 규칙성이 있죠. 달이 12번 쪼그라들었다 늘어났다 하면 해가 하지에서 동지로 한 바퀴 돌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해와 달과 지구의 어떤 관계에서의 규칙성들을 읽어내면서 근데 그 규칙적인 변화들이 그것이 규칙적으로 변화할 때 온도가 변하고 습도가 변하고 대기의 상태가 변한단 말이지. 이 대기의 상태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자면 해, 달도 별이죠. 별 중에 하나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어쨌든 우주에서 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해, 달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수없이 많은 별들을 일일이 다 질서 원리에다가 끼워 넣을 인간적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늘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서도 표가 나게 이 지구와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뚜렷한 작용을 하는 몇 개의 대표적인 별들을 솎아냈죠. 근데 그거는 인위적으로 솎아낸 게 아니라 우주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태양계라고 말하는 거, 이 태양계에 말하는 무게감 있는 몇 개의 별들이 있잖아요. 예. 지구를 빼고 해, 달을 빼고 태양계 주요 행성이 몇 개인가요? 5개죠. 목화토금수. 이게 오행입니다. 목화토금수, 해, 달, 지구. 이게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 외 나머지 애들은 그냥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해성 같은 애들인 거죠. 예. 그리고 뭐 천왕성, 명왕성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구의 대기와 어떤 물질적인 변화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작용력이 없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간들이 하늘을 관측을 할 때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해, 달, 그 다음에 오행. 예. 이 지구는 주체적인 입장이니까 지구를 관찰자로 보자면 해달과 오행, 이게 인간이 관찰한 대표적인 행성들입니다. 대표적인 별들인데 이 별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적인 상호작용, 상호질서 이런 걸 보고 요 상호작용이 한마디로 목성과 수성의 궤도가 어떻게 돼 있을 때 땅에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걸 읽어낸 거죠.
마치 동지 때 날씨가 어떻다. 따라서 어떤 식물이 된다. 하지 때 날씨가 어떻다. 습도가 어떻다. 따라서 어떤 식물이 된다. 하는 거나 수성과 금성의 궤도가 지금 각도가 몇 도다. 근데 요럴 때 어떻다. 하는 거나 원리적으로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천문을 관측한다. 천문을 관측한다는 것은 시간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측정한다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 실체가 아니잖아요. 물리적 실체가 아니고 만물의 변화의 리듬입니다. 예. 우리는 자꾸 시계로 시간을 생각하니까 디지털적인 숫자를 떠올리는데 시간의 현실적인 의미는 변화 리듬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상태 변화 리듬, 이게 시간이다. 근데 바로 그 변화 리듬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 이 변화는 왜 일어나냐? 어린애 때 많이 묻잖아요, 애들이. 꽃은 왜 펴? 눈은 왜 와? 이런 거. 해는 왜 떠? 이런 거. 이 모든 소박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기원을 쫓아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일종의 기원, 출발점에서의 원인은 별들의 움직임에 있다는 거예요. 별들의 움직임. 결국 이 천문의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다른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자, 우리 지구만 생각을 하더라도 지구상에 이러저러한 변화와 운동이 있다는 것은 지구 자체가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이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지구 대기권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상태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공전자전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전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에서 다양한 변화 패턴들이 나오는 거죠. 변화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 날씨의 변화, 어떤 동식물의 상태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쫓아 들어가면 그 최종적인 근거는 별의 움직임에서 찾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학문은 그 출발점이 전부 천문학입니다. 서양도 천문학에서 시작하고 동양도 천문학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 사람들은 이 천문학에서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이걸 인격화해서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애들은 주변의 모든 사물들을 자기 감정 상태를 투사해 가지고 인격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형을 인격화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인형하고 대화하잖아요. 저희 딸내미는 3살 때 사줬던 인형을 중학교 되기 전까지 끼고 자더라고. 애가 좀 느린 거지. 그러니까 인격화해서 대합니다. 나무하고 말을 하려고 하고 돌하고 말을 하려고 하고 돌도 나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5살 때 우리 딸내미가 했던 그 공주형 멘트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빠, 달이 왜 나만 따라와? 달이 나를 사랑해? 완전 공주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격화해서 만물을 대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인간의 어린 시절이 그렇게 어떤 만물의 감정이입을 해서 대하고 자기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자연적인 발달 과정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류의 집단의식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마치 인간의 유아기 같은 시절이 인류 집단에게도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인류의 초기, 문명의 초기 상태에서는,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별을 관측하고 해달을 관측하면서 변화의 리듬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별들의 움직임을 인격화하는 거죠. 인격화해서 나온 것들이 수많은 수많은 천사와 대천사의 이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종교에서 흔히 어떤 영적인 힘이다, 천사다, 대천사다, 올림푸스 12신부터 우리는 보통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있었던 타이탄 시대의 온갖 거인족들, 온갖 신들의 이름, 이건 결국은 다 자연의 힘들입니다. 자연의 힘들을 인격화한 거죠. 인격화하고 그 자연의 어떤 상호작용들을 하나의,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하더라도 전부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잖아요. 동화를 들려주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이 스토리 있는 동화로 전달이 됐을 때 비로소 세계가 이해가 되거든.
개념과 논리와 지식의 형태로 전달할 수가 없는 때잖아요. 마찬가지로 초기 인류의 문명 초기의 인류들도 세계를 이해할 때 마치 아이들이 동화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처럼 세계를 신화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종교가 나오고, 예, 고대 신화가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자면 종교가 됐건 신화가 됐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천문을 관측하고 그 천문의 별들의 움직임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그냥 상상적으로 인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비로운 표현으로 표현했지만 그 기초는 신비가 아니라 합리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예, 그 기초는 심지어 음양오행이나 이런 것들이 미신이라고 하는 선입관들이 한국 사회에서 대중적으로 너무나 많이 퍼져 있죠. 너무나 많이 퍼져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음양이 뭐냐? 해달입니다. 해와 달의 움직임이 미신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오행은 뭐냐? 아까 말했던 해달 지구를 빼고 난 태양계 주요 행성들이에요. 네. 그럼 이 주요 행성들 해, 달과 태양계 주요 행성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지구에 어떤 영향을 준다.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죠. 거기에는 규칙성과 질서가 있다. 너무나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이 합리적 질서를 찾아내기 위해서 동양에서는 희화의 관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저기 전설적인 요순시대부터 희화의 관직이 뭐냐 하면 희시 가문이 있고 화시 가문이 있는데 희시 가문은 해만 보는 가문이에요. 화시 가문은 달만 보는 가문입니다. 못 씁니다. 제가 쓰는 거에 약합니다. 아, 제가 생각하는 제 장점 중에 하나가 모르면 빨리 꼬리 내린다.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척 했다가, 창피당하기 전에 빨리 꼬리 내린답니다. 뭘 바라본다고요? 예? 희시성을 바라봐요? 희씨가 해를 바라보는 거. 화씨가 밤하늘을 바라보는 거. 한마디로 낮과 밤이죠. 근데 밤하늘에는 달만 뜨는 게 아니고 별들도 같이 뜨잖아. 예. 그러니까 희씨는 해의 움직임만 계속 관찰하고 화씨는 달과 별의 움직임만 계속 관찰하는 이런 관직 이름이에요. 관직. 옛날에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 하는 이 성씨들이 그 출발점에서는 원래는 사회적 관직 이름이거든요. 가령 박씨다. 그러니까 박씨 조상은 다 무당이에요. 나무 목자에 전복자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박씨는 그러니까 박씨는 무당.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안 좋은 의미로 무당이라고 하지. 옛날에는 무당이 제사장이잖아. 제사장 귀족이에요. 모든 왕족은 제사장에서 나와. 예. 자,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렇듯이 이제 성씨라고, 동양의 성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부여가 됐고, 뭐, 그건 서양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서양의 이름이나 성들도 다 조상의 직업이나 역할이나 이런 거에서 기원한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인슈타인은 돌멩이 한 개인데, 아인, 하나, 슈타인 돌이잖아요. 그 돌탱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돌탱이란 말인데.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조상은 뭐 석공이었나? 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농담이고요. 진담반 농담반. 근데 어쨌든 이 희씨 화씨가 평생 동안 희씨는 해만 관측하고 화씨는 밤하늘만 관측하는 이 일을 자기 업으로 평생을 했는데 이게 한 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셀 수 없는 수십 대에 걸쳐가지고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얼마나 쌓았겠습니까? 관찰 데이터를 수백 년간 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반화 해놓은 게 가벌병정, 무기경신, 자축인묘, 진소음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벌병정, 그거 지금도 우리가 달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달력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날짜 계산하려고 해놓은 게 아니고 기후가 어떻게 변한다, 대기가 어떻게 변한다, 땅의 성질, 만물의 성질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문자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금년이 기해년입니다. 금년이 기해년이면 대기 중에 토기운이 올해는 약화됩니다. 올해 농사가 잘 되기 힘들어요. 예. 토기운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소 개념으로 하면 질소거든요. 질소가 비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비료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질소화 시키는 겁니다. 뭐든지.
근데 대기 자체에서 지금 질소가 부족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는 비료를 뿌려도 많이 뿌려줘야 돼. 그 다음에 땅 기운은 풍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떤 작용을 일으키겠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뭔 말을 하고 있나 싶죠. 이게 오운육기라고 하는 개념인데, 동양에서는 올해 무슨 해다? 기해년이, 올해 기해년이죠. 저기, 갑자로 따지면. 그럼 작년에는 무술년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작년에는 대기 중에 화기운이 많은 때였어요. 금년에는 대기 중에 토기운이 부족한 때고, 이게 무술, 기해라고 하는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이 글자에는 그런 정보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글자들 자체, 갑을, 병력, 무기, 경신, 자축, 묘진, 소음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해와 달과 별의 위치 이동에 대한 정보예요. 한마디로 천문학 개념입니다. 천문학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음양오행이 미신으로 천대를 받고 있지만, 그 바탕은 정말 인류가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공을 들여서 구축해놨던 천문 지식의 집대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문 지식은 적어도 태양계가 뭐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 선다든가, 태양의 목성이 사라진다든가, 이런 천지개벽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물론 태양계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도 시간을 뭐 수천억 년 막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대로 늘려서 보면 이 우주 안에서는 태양계도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인간 개체한테는 실은 그 정도의 시간이라고, 억겁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 따질 필요 없는 시간인 거죠. 예. 따질 필요 없는 그 시간에 대한 상상이라고 하는 거를 좀 별도로 하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수천 년 전하고 지금하고 수천 년 전에 발견했던 그 원리가 지금이라고 안 통할 리 없지. 예. 약간 변화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음력 달력을 가지고 농사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음양오행의 기초는 천문학이다, 음양오행은 미신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역동농업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발도르프는 교육에서 특별한 짓을 하자는 게 아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살려서 당위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의 목적을 되살리자는 운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역동농업도 특별한 농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특별한 농법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농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자적이고 물리적이고 경험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땅의 성질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땅의 성질을 결정하는 건 날씨고 대기예요. 날씨고 대기의 상태입니다. 대기의 압력 상태, 바람이 부는 정도, 일조량의 정도,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향과 땅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별자리의 이동을 보고, 자, 우리가 습도를 알려고 할 때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몸의 감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편차가 크고 측정 오류가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인간이 내 감각으로 습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다 라고 했을 때는 사람은 감정에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정적인 기복에 따라 가지고 감각 경험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쵸? 지금 내가 실현을 당했다 이러면 이때의 감정 상태하고, 지금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이때 감정 상태하고, 감정 상태가 생리적인 상태도 영향 줘버리고 뭔가를 측정하려고 했을 때도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과를 낳게 만들어 버리거든. 감각에 오류가 많다는 얘기예요. 감각 지각에는 오류가 많다. 감각 지각의 오류를 조금 피하려고 인간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감각 지각의 영향을 덜 받고 측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건데, 이 도구 중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정확한 도구가 별들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인간이 시계를,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시계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볼 때마다 경이로운 게 시계였어요. 야, 저건 정말 신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경이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침, 분침, 초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12개의 숫자에 어우러져 가지고, 예, 정확하게 어떤 리듬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제 눈에는 되게 신비하게 보였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저 기본 원리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게 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경험했듯이, 선생님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한 대 맞죠? 예,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예, 시험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기본적인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호기심, 질문,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대부분 지나가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랬는데, 나중에 커서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게,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 어차피 별로 아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류는 시계를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뭔가 보고 만드는 거예요. 예?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도 별이죠. 별이죠. 물론 별이죠. 근데 그 별 집단은 특별한 별 집단이에요. 음양오행하고는 별개의 별 집단입니다. 그렇죠. 북두칠성의 안쪽에 약간 떨어진 데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관계.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물 관측을 할 수 있다면, 실물 관측을 하는 요령은 매달의 첫 절기날 저녁에 술시에 관찰하면 북극성이 옛날 사람들이 관측했던 기준 시간이 그때입니다. 옛 사람들이 관측했던 기준 시간이 매달 첫 절기날 저녁 술시에 북극성을 관찰하는 겁니다. 매달 첫 절기날 예, 술시. 술시. 그러면 만약에 지금부터 한다면 무슨 절기에 경칩? 그렇죠. 경칩이죠. 예, 예. 그럼 경칩에 예, 저녁 8시. 술시면 저녁 8시. 예. 그러면은 북극성을 볼 수 있다고요? 그때 북극성의 상태를 관찰하는 거예요.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상태를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북두칠성이라고 하는 애가 진짜로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국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여기에 북극성이 있고 얘가 중심 역할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뺑뺑뺑뺑 실제로 돌아요. 초침 분침처럼. 누가 돌아요? 북두칠성. 얘가 별이 7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북두칠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얘가 분침이나 시침 역할을 하면서 뺑뺑 돈다니까. 어디를 돌아요? 북극성 원으로. 원으로 북극성을 중심에 놓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예. 이렇게 돕니다. 근데 공전과 자전을 다 표현해 줍니다. 자, 만약에 1월 달에 북극성이 여기서 북두칠성이 이런 모양으로 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건 가정입니다. 1월 달에 이런 모양으로 떴다. 그러면 1년 동안 한 바퀴를 돌아요. 그 다음 달에 보면 30도 이쪽에서 뜹니다. 이쪽으로 지금 이 자루가 이동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달에 보면 또 30도 이동돼 있어요. 30도 이동, 30도 이동 하면서 12달 되면 제대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공전을 표현해 주는 거죠. 180도니까 12달로 나누면 360도. 그러면 360도. 예. 그러면 12달에 30도씩. 예, 30도씩 가는 거예요. 이 30도씩 가는 게 사실은 해가 지나가는 황도의 도수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문자로 표현해 놓으면 자축이면진서의미가 되는 거죠. 12지지. 그러니까 30도씩 12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축이면진서의미를 우리가 지지라고 하는데, 이 지지의 실제적인 의미는 황도예요. 서양 천문학에서는 이걸 황궁도라 그러죠. 왜냐하면 해가 뜨는 지역에 그날 저녁에 뜨는 별자리까지 합해서 황궁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해는 해대로, 밤에 뜨는 별들은 달하고 묶어서 관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도라고 하는 별도의 개념을 씁니다. 별도의 개념을 쓰고 황도 따로 백도 따로 관측한 다음에 두 개를 합해요. 동양 천문학이 조금 더 복잡하고 체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북두칠성이 1년 동안 한 바퀴를 돕니다. 이게 만약에 시침이라면 얘가 요 자리에서 떴다고 해봐요. 얘 하루에도 한 바퀴 돌아요. 예. 이거는 자전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얘가 여기서 떴다.
그러면 새벽에 얘가 질 때쯤 되면 180도 이쪽에서 져요. 예. 근데, 그럼 예컨대 한 달 뒤에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떴겠죠? 여기서 뜬 상태에서 뜰 때는 이렇게 떴는데, 질 때는 이쪽에 와서 져요. 그러니까 공전과 이 전체 움직임을 통해서 공전을 보여주고, 자체 움직임을 통해서 자전을 보여줘요. 한마디로 시침과 분침을 다 보여주는 거죠. 북두칠성이. 그리고 이 북두칠성의 끝자락에 있는 이거를 두성이라고 하고, 맨 끝에 있는 두 개를, 자류 쪽에 있는 두 개를, 이걸 병성이라고 합니다. 병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동양의 고대 천문학에서는 두병소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두병소지가 뭐냐면 두와 병이 가르치는 곳이라는 뜻이죠. 두병소지. 두병소지 이 성갑자라는 말이 황제내경에 나와요. 두병소지가 가르치는 것에서 갑자가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두병소지 성갑자. 성갑자. 예. 두병이 가르치는 곳에서 갑자가 이루어졌다. 그럼 갑자가 뭐냐? 갑을병령 무기경신 자축인묘신 소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병령 무기경신 자축인묘신 소음이 하는 그게 쉽게 말해서 천문을 관측한 시간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력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처럼 디지털 숫자 시간표가 아니고 대기와 만물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문자 개념 속에 정보를 담아서 의미화를 해놓은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달력 안 보고도 머릿속에 자축인묘신 소음에 갑을병경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오늘 날씨 어떻다는 거 아침에 일어날 때 달력 보고 벌써 아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무슨 해, 지금 오늘이 기해, 년, 무술, 월, 갑자 1이다. 이러면 세계 기운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 기운에서 읽어낼 수 있는 정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십 가지 정보가 만약에 충분히 훈련이 돼서 이걸 논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 아침에 해 맑은데, 야, 저녁에 비 올 테니까 우산 갖고 가라. 이런 얘기 하게 되는 거죠.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 근데 우리가 그까지 들어가면 또 미신 소리 듣네요. 그거 파악이 돼요? 예? 그것도 파악이 돼요? 파악되죠. 왜냐하면 결국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도 예, 바람의 영향이에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미세먼지가 지금 같은 국가재난 수준이 되고 있는 건 뭐 중국발 오염, 물론 그런 거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는 편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동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가야 될 때예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본 쪽에서 만들어진 저기압대가 가로막고 있거든. 먼지가 못 빠져나가고 한반도에 머물러요, 지금. 그래서 국가재난사태라고 말하는 이런 정도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대류의 현상이 어떤 영향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죠. 일본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일본 쪽에 저기압이 지금 형성이 되는, 예. 그래서 중국 쪽 고기압이 훨씬 강해야 되는데, 이쪽 저기압이 이례적으로 강해져서 중간에 갇혀버렸다. 공기가 갇혀있는 상태예요. 깝깝해져 있죠. 깝깝해져 있는데 바람의 방향이 언제쯤 바뀔 것인가, 비가 언제쯤 올 것인가, 기상청에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게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근데 왜 세금만 공론만 주는 거예요? 가끔은 자. 도움도 돼요, 가끔은. 아, 그렇다고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예, 제가 이걸 맨날 하고 있는 사람 아니니까. 그럼요. 그런 거 안 묻죠. 예. 자, 대략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요런 어떤 기본적인, 질서들을 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기본 논리는 이겁니다. 음양오행이 미시 아니다. 음양오행이 미신이 아니다. 예, 그것이 오늘날의 과학은 아니죠. 유물론적 과학은 아니지만, 전근대 인류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주와 지구와 자연의 관계, 인간의 관계를, 예, 유기적으로 파악하려고 애썼던 합리적인 인식 틀이지, 이걸 미신으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예, 근대 이전 사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자, 이 얘기를 일단 드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음양오행 얘기를 한 이유는 역동농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별자리를 이용해서 식물을 어느 시기에 심는다, 수확한다라고 하는 이 규칙성하고 동양에서 파악하고 있는 시간의 규칙성을 이용한 농법하고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역동농업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희한하고 특별하고 신비적이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고 아까 마치 발도르프 교육의 보편 본질적 가치를 살리려고 했듯이 역동농업이라고 하는 것도 농사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하늘과 땅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활용한 농법으로서의 농업의 원래적인 모습을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이나 역동농업을 이례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이 보편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새기자. 그 근거는 이런 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차이 나는 클래스에서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차이 나는 클래스. 예, HBC에서. 일단 요 정도 이제 어떤 공통 근거가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할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6번의 강의를 통해 가지고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저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희한한 여러 가지 그 농사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역동농업 하면 사람들이 또 올리는 대표적인 역동농업의 상징 같은 게 솥불 정폭제거든요. 솥불. 네. 솥불에다가 솥똥을 우겨 넣어 가지고 겨울 동안 땅에 묻어뒀다가 꺼내서 이걸 물에 타서 비료로 쓴다. 그림에 나와 네, 있다. 그게 나와 있어요. 뭐 솥불 정폭제에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큰 뿔이 있는 사슴의 오줌볼을 여름에 햇볕에 말려서 그 안에다가 토프를 집어넣어 가지고 역시 겨울에 어느 시기에 넣었다가 빼서 쓴다 이런 거예요. 이걸 정폭제라고 합니다. 비료인가요? 예? 비료예요. 유기비료인 거죠. 화학비료가 아니고 유기비료인데, 그럼 역동농업 이런 거를 우리가 역동농업이 좋은 농법입니다. 이걸 인류가 정말 공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워낙에 근대 이 기계 영농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 그게 이제 귀에 잘 들리지도 않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에도 제일 먼저 묻게 되는 게, 아니 왜 솥불에다가 솥똥 넣으면 그게 비료가 되는데? 왜 그런데? 라고 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음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역동농업은 우리 사회에서 퍼져나가기 힘든 거죠. 마치 발도르프 교육에서 왜 어렸을 때 문자 안 가르치고 무슨 동화로만 맨날 학습을 해야 되는데 동화를 들려주고 그렇잖아요. 애들이 딴 데에서는 애들 막 구구단 외우고 막 시험 보고 있는데 막 놀이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왜 그렇게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인간의 발달 주기가 어떻고 에테로아스트랄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성장하고 상호작용하고 지금 이 나이 때는 내면적으로는 어떤 의식의 변화 과정이 있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없다면 발도르프 교육은 죽는 거죠. 예. 굉장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어떤 거로밖에 안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근데 교사가 그런 어떤 인간의 발달 과정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밑에 깔고 목적의식적으로 이 아이의 성장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쭉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발도르프 교육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역동농업이 성장하려면 우선 바로 이 전형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솥불에다 솥똥을 우겨 넣으면 비료가 되느냐 하는 이 질문. 우선 소뿔을 어디서 구해요? 솥불을 자르는 거예요. 솥불을 잘라. 그것도 황소는 안 되고 암솥불을. 암소가 뿔이 있나요? 예. 젖소뿔을 자릅니다. 지금은 젖소뿔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젖소를 죽일 때 이게 뭐지? 도축. 도축할 때 네. 어떻게 해야 그 뿔은?
그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예? 그 뿔을 쓴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저 농사 지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축산업 관련, 현장 관련은 제가 모릅니다. 모르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 자연에 이런 이치가 있다. 천문에 이런 이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이치 안에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런저런 방법과 현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예. 저로서, 어쨌든 제 생에서 제가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농법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논적인 부분에 한정된 얘기예요. 예. 그거는 아쉽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어쨌든 저의 경험적 한계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 문제 오늘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오늘 빼고 5번의 강의에서 저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 번에 한 2강씩 묶어가지고 쭉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요렇게 하면 요런 효과가 나온다, 저렇게 하면 저런 효과가 나온다 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예. 요렇게 해보면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하고 슈타이너는 말하고 있고, 농민들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질문들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슈타이너는 말하자면 방법론적인 대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강연록이에요. 1924년도 강연록입니다. 근데 슈타이너가 25년도쯤 되면 이제 관자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슈타이너의 실제적인 사회활동은 24년도쯤에 거의 마무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팔다리 힘 빠졌을 때라는 얘기예요. 책 쓸 힘도 없어. 그냥 건강이 쇠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요청되는 강연을 겨우겨우 해나가고 있던 노년의 슈타이너입니다. 노년의 슈타이너였는데, 그래서 안타깝게도 슈타이너 스스로는 어떤 깊고 넓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리고 농법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새로운 신기원을 여는 이런 농법을 제시를 하고 큰 기여를 한 것 틀림없지만, 자세한 설명을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만 남겨놨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슈타이너의 사상의 성장 발달 과정을 누군가가 슈타이너가 남겨놓은 초창기의 저작물들부터 해서 강연록들 이런 것들이 뭐 수백 권 남아 있으니까 그걸 읽고 이해를 해가지고 슈타이너하고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이 책을 딱 봤을 때 당연하네 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이제 저처럼 약간은 동양적인 이런 학문의 발달 과정, 주역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능숙하면 마찬가지로 딱 보면 이건 이렇게 호환이 되네. 이런 논리로 호환돼서 서술된 거네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읽으면 결론만 나와 있지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역동농업이 퍼져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농업은 오로지 실천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로밖에 퍼져나가지를 못하고, 교육이 활성화된다든가 하는 것은 그냥 방법을 익히는 것들만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별자리 저게 뜰 때 무슨 식물을 심으면 됩니다. 이건 방법이에요. 근데 그 별자리가 이 식물에 어떤 식의 영향을 왜 줬냐, 어떤 과정으로 하는 거를 이해하는 거하고 이해 못하는 거는 우리가 방법만 알면 1대1 대응으로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원리를 알면 응용도 하고 확장도 하고 대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사슴 오줌포, 우리나라는 큰뿔 사슴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사슴 오줌포 정법제를 못 쓰느냐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흑염소 쓰면 됩니다. 큰뿔 사슴하고 흑염소하고 오줌포 성질이 똑같아요. 예, 우리나라 흑염소 많아요. 이런 식으로 대체물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체물을 찾아낼 수가 있고, 또 당연하게도 이것이 농법이기 때문에 독일의 자연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을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민들레가 독일 민들레하고 한국 민들레하고 성질이 달라요. 그리고 독일에는 있는 식물인데 한국엔 그 식물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럼 그 식물을 우리가 가져다가 여기서 기른다. 토양이 다른데 뭐 기후가 다르고. 그러니까 똑같은 톱불이라도 성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매뉴얼대로 방법론만 갖다 쓴다 그러면 물반 술반이 돼버리는 거죠. 어쩌다가 비유를 해도 제가 이런 비유를 막걸리냐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막걸리냐 말이냐 물반 술반 이런 식이 되면 어영부영 돼버리는 거. 그러면 근데 한국에서 역동농업을 하겠다.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어떤 방법대로만 따라 하겠다. 이러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독일에서는 분명히 입증이 됐는데 여기서는 입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소뿔을 쓴다고 했을 때 남반구 소도 되느냐? 안 돼요. 남반구 소의 성질은 북반구 소하고 다르거든. 따라서 저 뉴질랜드 소뿔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를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기후에서는 어떤 대체가 가능하고 어떤 변형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리를 모르면 매뉴얼대로 쓰면 제한된 어떤 그 시공간 안에서만 되는 거지. 나가면 써먹지를 못하는 거지. 어제 그날의 운세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역동농업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도 어떤 나라에서는 잘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극복을 하지 못하는 이상 이것도 주체적인 본격적인 운동이 되는 거에는 어려워진다. 그래서 발드루프 교육도 현지화를 해야 되는 것처럼 농법도 이런 어떤 현지화의 노력들이 끊임없이 실험되고 시도되고 내용들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그거는 기본 저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차 역동농업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향후 5번의 강의를 통해서 내용 전달을 다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모든 공부 모임이 다 그렇지만 미리 읽고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강의에서는 압축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하면서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읽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솥불정폭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지 왜 그렇게 된다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할 수 없이 해석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이거는 이런 원리로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제 해석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해석이 참 잘 꿰맞추네 수준일지 아니면 수학적인 질서가 있네 수준일지 뭐 저로서는 당연히 저는 수학적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규칙성을 저는 읽어냈다라고 자신해요. 객석의 문제예요. 예? 객석에서 오는 문제예요. 읽어냈다라고 자신합니다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일종의 우리가 소통을 잘 하려면 같은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신지학적인 개념들이라든가 주역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패러다임이거든요. 어째 보면 다른 언어예요. 다른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개념, 같은 언어를 공유해야 하면 할수록 소통의 정도가 높아질 텐데 사실 여기에서 뭐 주역의 8궤라든가 뭐 5운 6기라든가 이런 게 익숙한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강의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설명은 전부 일종의 음양오행론에 근거하든가 물상론에 근거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돼요. 근데 그 자체는 모르잖아. 음양오행론 자체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많은 거를 다루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납득 가능하게 하나하나 조곤조곤 따져서 전달하는 걸 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나서 나머지 30분 동안은 5분 쉬고 나서 나머지 30분 동안 솥불정폭제가 어떤 원리로 위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